지난 주말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휘청였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네, 지난주에 저점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10만 2천 불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저가가. 그런데 12만 불인데 그래서 저긴 언제 갔다 왔을까? 저기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정말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마어마한 주말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같은 사업 공동 창업자 전화를 받아서 깼는데요. 새벽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도 좀 접속이 몰려가지고 약간의 에러가 발생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자동으로 매수하도록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10만 2천 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려가는 중에 많이 이렇게 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가상자산 시장의 놀라움인 것 같아요. 참 예상하지 못한 폭락이 나오고 폭락의 폭도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폭락을 이렇게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크게 시장의 모든 자금을 말라가게 할 정도라고 생각할 수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상자산이 4.5조 달러나 되는 큰 이제 그런 주류 자산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 하나가 이렇게 파급력이 크구나. 근데 이제 이 원인은 정확히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쌓여 있는 또 선물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또 월요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이 11만 5천 불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그 마찰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괜찮다, 우리 사이 좋다 이런 트윗도 올렸고. 그래서 이런 아무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출렁이지만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11만 5천 불 왔으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얇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사자는 호가나 팔자는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4조 달라고 몇 조 달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중소형주 움직일 때 유동성 없는 중소형주 움직일 때처럼 움직이는 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이렇게 막 믿고 큰 금액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비트코인 시장이 그동안 움직여온 그 방향을 보시면 굉장히 구조적인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당히 잠잠했어요. 기존의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장 거의 끝까지 오면은 현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뭐 이런 15% 정도의 급락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비트코인이 뭐 올해도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변동성을 누가 가져갔냐? 선물 시장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물을 사모으는 트레저리 기업들, 주식들이 또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시장 외에 나머지 시장들에서 새로 생긴 신흥 시장들에서 파생 시장 비트코인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파생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그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5분 만에 한 번에 거의 400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됐거든요. 단기간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단기간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물 시장에서 40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거는 뭐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바로 역대급으로 쌓여 있었던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예요. 미결제 약정들. 미결제 약정이 규모가 거의 30조 원 규모가 청산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규모고 FTX 지난 2022년 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 때보다 10배 이상의 10배, 20배 정도 되는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룬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사실 크립토 네이티브 트레이더들이죠. 마켓 메이커들. 마켓 메이커들. 네, 거기에는 이제 기관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을 텐데 소규모 그룹들도 있고 이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청산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쌓여 있었던 30조 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연쇄 청산되면서 이게 현물 가격에 더 급격한 영향을 미쳐서 말하자면 롱 스퀴즈가 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마켓 메이커들이 이렇게 사자 팔자 효과를 계속 대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움직이면은 사졌다가 팔고 사졌다가 팔고 그래서 언제나 돈을 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사다가 맨 마지막에 털려서 반대매매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도미노가 돼서 이렇게 내려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거죠, 지금 그러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사자, 팔자 주문을 모두 호가를 채워놓고 돈을 버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암호화폐 같이 더군다나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일거에 청산되고 그냥 그 호가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방향성 매매를 많이 해요. 마켓 메이커들도. 더군다나 선취 매매, 인사이더 트레이드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비규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알트코인들 그래서 이번에 다 거의 문 닫는 상황 된다고 막 메신저가 막 돌더라고요.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는 ATOM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코인은 99%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99% 가격이 하락했어요? 네, 그것도 한 거래소에서만 그렇게 돼서 디패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USDE라고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또 디패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달러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래소별로 국지적인 이 가격 디패깅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마켓 메이커들의 존재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이퍼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선물 시가총액을 부과하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근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이낸스 CME 거래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많습니다. 탈중앙 거래소. 근데 이 거래소에 이런 디패깅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선물 시장이 폭락하는 청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지금 했거든요. 결국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크립토 네이티브들이 레버리지를 잔뜩 껴서 탈중앙 거래소에서 막 거래를 하다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업토버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막 10월 달에 10월. 좋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뜩 레버리지 껴서 롱포지션 잡아놨다가 이번에 일거에 그냥 청산이 돼버린 거죠. 청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줄고 시장 조성자들이 없어졌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호가도 벌어지고 변동성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청산 되자마자 네. 또 그 선물 미결제 약정 히트맵을 보면은 네. 그 저가의 롱 포지션이 또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또 사요, 벌써. 그러면 누군가 또 사요. 네, 일요일부터 엄청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저가에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트위트 메시지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이제 강세, 불장을 계속해서 연말 불장을 예측하는 그런 매수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지적인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 이 주말 이 이벤트 나오기 전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게 굉장히 한 100일 동안이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일단 100일이면은 뭐 대략 3개월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보통 그 반감기 이후로 180일 이후에 가장 정점을 그 비트코인 시장이 찍는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180일 이상이 뒤로 넘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성을 한번 보면은 70일 정도, 70일에서 100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후행해서 70일 있다가 100일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오른다. 이런 또 상관성이 92% 정도로 높은 코릴레이션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4,000불까지 올라갔으니 지금 한 90일 정도 남은 이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서 크게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랬으니까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들은 사실 별 의미 없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날을 봐야 되죠, 우리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에 다시 거품이 끼어들고 있고 롱 포지션이 그리고 이 트레저리 기업들 그리고 ETF 매수세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의 이 가장 건강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채굴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이렇게 전력을 막 투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네. 그러면 펀더멘탈 괜찮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를 이제 보유해야 한다.
리저브로 모으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게 맞는 건가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까지 나오면 저건 무조건 규정사실화 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로도 미국채를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중국, 인디아,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금 보유량을 늘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럽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행정부와 함께 이렇게 궤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 자산, 미국채를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왔는데 그 기조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깨졌습니다. 2022년 이후로 유럽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유럽 중앙은행까지 이제 더 이상 미국채를 더 이상 수를 하지 않고 늘리지 않고 금 현물 보유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를 우리가 그래서 한번 연장을 시켜가지고 미래를 확장해 보면 결국 중앙은행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 모으기에 너도나도 진심이다. 근데 금은 어쨌든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고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은 뭔가 대체 자산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도 같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고요. 이게 그냥 도이치뱅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지금 저런 발언이나 아니면 실제 무브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상원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폴란드 그리고 체코 이런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보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필리핀, 대만 여기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의 이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큰 이 수요가 트렌드로 비트코인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도이치뱅크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지금 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미국 셧다운은 사실 좀 등한시되는 상황이긴 한데 셧다운 이슈 나오면서 우리가 그 전까지 좀 주목하고 있었던 뭐 현물 ETF 승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현물 ETF는 특히 XRP 현물 ETF가 많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SEC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SEC가 XRP의 ETF를 승인하려고 한다면 이 XRP가 어떤 자산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좀 듀딜리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행정명령으로 금지했던 게 바로 CBDC예요. 근데 CBDC를 이 XRP가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리플 재단, 리플 랩스 회사 차원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CBDC를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려고 하는 것에 이 XRP 레저, 리플의 그 분산 원장이죠. 분산 원장이 사용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과 정치적인 로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CBDC 금지 법안을 내린 그런 행정명령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XRP의 ETF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SEC가 이런 지금 시각이 있어요. 물론 상관없는 내용이긴 해요. 사실 XRP가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리플 레저에 대한 어떤 영업과 홍보 수단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리플도 XRP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왜 CBDC는 왜 하는 건가요? 거기는 또? 그러니까 웃기죠. 그냥 웃기는 건가요? RLUSD죠. 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리플이 자체적으로 발행을 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요거는 뭐 기타 블록체인 위에 다 발행이 돼 있습니다. 리플 레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CBDC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발행 이제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RLUSD를 쓸 거니까 이걸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중앙은행들이 원하면 또 이것도 발행해 주겠다. 이렇게 사실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그 지위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발행하러 시켰는데 CDBC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결국은 시켰는데 내가 거기 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과 같이 어깨를 나누며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원래 딜러가 큰 은행이랑만 하잖아요. 중앙은행은 원래 프라이머리 딜러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라 그래서 자기는 각 나라에 한 5개 정도 큰 데랑만 거래하고 거기서 이제 밑에 나눠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CBDC가 홀세일 CBDC와 리테일 CBDC로 나눠지는데요. 네. 아마 홀세일 CBDC의 이 영역 확장을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 은행들과 내부 망을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할 때
뭐 리포 마켓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단기 론을 해줄 때 어떤 망을 활용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페드와이어, 우리나라 한은 뭐 중앙전산망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리플 레저로 한번 대체해봐라. 그 스위프트가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고 해서 리플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는데 사실 스위프트망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니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자신의 사업을 자신의 동종 사업으로 지금 깎아먹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한은과 이 시중 은행들 간의 내부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지금 본인이 하겠다, CBDC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따로 놀면서 사실상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리플의 상황이고 SEC가 이걸 안 들여다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ETF 승인해줬다가 괜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린라이트를 켜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은 SEC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